80세 정도가 되면은 심하게는 절반 이하로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40% 정도는 가장 최고치에 이르렀던 근육의 양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를 하는 것이 그 자체의 노화 현상이고, 또 이러한 근육량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과 운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노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이제 주요 요소와 요인이 되면서 골격 근육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초기에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았다가 이런 것들이 여러 건강 결과와 결부됨을 알게 되면서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유럽에서 진단 기준이 본격적으로 제시되면서 관심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도 2019년도에 진단 지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한 6년에서 7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질병 분류 체계 안에 이 ICD-10과 11의 근감소증이라는 진단명이 들어가게 되었고,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KCD에 공식적으로 M62.5로 근감소증의 진단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단명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험체계 안에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한 인구 집단을 조사했을 때 다양한 그런 유병률이 나옵니다. 대략 현재의 지금 아시아 근감소증 기준으로 고려를 하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들 중에 적게는 한 15%, 많게는 한 25%까지 근감소증의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80세 이상 또 85세 이상 초고령으로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근감소증 유병률이 거의 절반 내지는 절반 이상에 이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의 임상적 특징은 간단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노화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이라든지 또 어떤 질병 상황에서의 어떤 신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사용 증후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만성 질환, 특히 노년기에서 호발하는 다양한 질환들이 다 관련이 되게 되는데, 근골격계에서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그로 관련된 취약골절, 그 다음에 또 골관절염 등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과적 질환에서는 다양한 내분비적인 질환과 호흡, 그 다음에 심장, 모든 사실 내과적인 간 질환까지 포함해서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성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암 진단과 치료 이후에 이제 체중 감소와 근육량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유형으로 다양하게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임상적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임상적 특성은 각 그 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의 어떤 진행 양상과 시기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질환이라든지 또는 손상 직후에 나타나는 급성기에서 이제 회복되는 상황에서 이런 근감소증이 고려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만성기 상황, 이 부분도 또 근감소증에서 주요 고려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한 70대, 80대까지는 별일이 없다가 이제 생애 말기에 와서 이제 초고령이죠. 한 몇 달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더 걷기가 힘들어지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만성질환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한 80대 중후반에 외래에 오게 되고, 또 최근에도 90대에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근감소증이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래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그레이주얼 sarcopenia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어떤 질환의 전개,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골관절염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경과를 받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급성기의 질병의 악화 상황이라든지 다른 어떤 손상이 결부되면서 이렇게 급격히 근육의 양이 감소하거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지표들이 나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이때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복을 하지만 그 이전 수준보다는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질병 양상이 악화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카타볼릭 크라이시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의 모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단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근감수준 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어서 1차 의료 환경에서는 우선 선별 검사를 합니다. 선별 검사는 사실은 이제 임상적 의심을 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환자 양상을 보면서 약해졌다든지 잘 넘어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SARC-F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5가지 요소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그 종아리의 둘레를 측정을 해서 이 카프 서컴퍼런스의 정도에 따라서 근감소증을 의심하는 단계를 이제 1차적으로 선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이 되면은 이제 과연 근감소증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두 번째 단계가 근력을 측정을 하는 건데, 엄밀하게는 정확한 근력을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주로 이제 하지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아이소카이네틱 그런 테스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등속성 근력 측정 기기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악력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력 저하가 확인이 되면 이때는 파서블 sarcopenia, 근감소증 가능 상태로 진단을 하고, 확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운동 시기 등의 중재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력 저하가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신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해서 이 신체 수행 능력 정도가 떨어지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근육의 양을 측정을 해서 BIA 또는 덱사를 통해서 근육의 양을 측정해서 이제 임계점 이하일 때 이제 근감소증을 진단을 하고, 근육의 양이 감소하면서 근력 또는 신체 수행 능력이 감소하면 이제 3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2가지 이상이면 근감소증이라고 이제 확진을 할 수 있는 거고, 3가지 영역에서 모두 이제 이상 소견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근감소증이 조금 심한 상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이렇게 의심이 되면 이 SARC-F 5가지 카프 서컴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근감소증을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고요. 이 SARC-F는 근력, 보행 보조, 의자에서 일어서기,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낙상, 이 5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질문인데, 이 설문 도구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의 가능 여부는 이렇게 2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악력계를 사용해서 악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자에서 5회 일어서기는 신체 수행 능력 검사인데 근력과 가장 가까운 그런 신체 수행 능력 검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가 여의치 않는 환경에서는 의자에서 5번 일어서기를 몇 초에 하느냐를 가지고 근감소증의 가능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력 측정은 악력계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방법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스프링 타입의 악력계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런 타케이 다이나마이트인데요. 보통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선 자세에서 측정하는 게 원칙이고, 팔꿈치를 완전히 펴서 측정하고
손잡이의 위치가 이제 중수지 관절과 근위지 관절이 이제 수직이 되도록 해야 가장 편안하게 자기 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력은 최대 힘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1초 정도 이상의 힘내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은 2회 측정을 해서 최대값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때는 앉은 상태에서 이제 팔을 내리고 팔꿈치는 펴고 악력 측정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5번 일어서기도 사실은 간단하긴 하지만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잘 지켜서 해야 됩니다. 일단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의자의 높이가 사실은 자기의 체격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높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무릎의 관절이 90도가 정확하게 사실 유지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자의 높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너무 높으면 특히 여성 환자, 노인 환자 경우에 그렇거든요. 약간의 발판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낮은 의자를 사용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앉고 있는 의자의 보편적인 높이는 이렇게 앉고 약간 눌려졌을 때 한 43cm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대략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5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앉았다 다시 섰다 앉았다 하는 것을 가능한 빠르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잡고 일어나서 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양팔을 포개고 잡지 않고 일어나는 것,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잡아야만 일어난다면 이 수행을 하지 못하는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감소증 확진을 위해서는 이렇게 BIA 또는 덱사를 사용해서 근육의 양을 측정하고, 근육의 양은 이제 사지의 근육 양, 팔 양쪽, 다리 양쪽을 더해서 보통은 이제 키의 제곱으로 보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 엄밀하게는 더 정확한 것은 CT, MRI를 통해서 실제 지방의 양도 이렇게 서브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측정이 되어야 정확하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제 간편하게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주로 초음파로 사용되는 근육의 위치는 주로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데, 허벅지 근육은 렉투스 피머리스 대퇴직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대퇴사두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근육도 다 엄밀하게는 측정을 다 해야 되지만 너무 깊거나 또 근육 크기가 너무 크면 이 프로브에 다 담기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꼭 한 군데를 측정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대퇴직근, 렉투스 피머리스를 종 또는 횡으로 측정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머슬 thickne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슬 thickness가 이제 보통 남성은 한 1.4cm, 여성은 한 1.0c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일 때는 근육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롱디튜디널 뷰에서 실제 근육의 기울어지는 근육 섬유의 그 모양을 이제 페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네이션 앵글을 측정을 하면 그 페네이션 앵글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인을 곱하면 파시클 랭스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이제 페네이션 앵글이 감소한다든지 파시클 랭스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근감소증의 하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같이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아직까지는 널리 보급되진 않았고요.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과정은 이렇게 케이스 바인딩을 해서 스크리닝하는 단계에 사크페프나 카프 서컴프런스, 그 다음에 악력 또는 의자에 일어서기를 통해서 근감소증 가능 여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신체 수행 평가와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근감소증 확진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시아 워킹 그룹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근감소증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코리안 워킹 그룹을 좀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아시아 기준이 우리나라의 진료 현장과 우리나라의 여러
인구 의학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논의가 된 것들 중에서는 신체 수행 평가가 앱노멀하고 그 다음에 근력도 저하되어 있는데 근육의 양을 측정했을 때 근육의 양이 그 임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실제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그 인구 집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구 집단을 우리가 이제 종적으로 관찰했을 때 장애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낙상이라든지 그런 건강 결과가 더 나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sarcopenia라는 걸 정의를 했고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나라의 기준보다는 좀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검증이 필요해야 되지만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서 포함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코리안 워킹 그룹과 그다음에 아시아 워킹 그룹의 그런 각각의 그 진단 변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진단 측정 방법, 그리고 컷오프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 자료를 좀 공유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근감소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성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영양과 비사용, 운동이죠. 이게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고려하는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이제 근감소증의 재활에 있어서 인터벤션 패키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각각의 이제 영역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유효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좀 덜 유효한가를 좀 평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뉴트리션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터 펑션과 모빌리티에 있어서 보시면은 스트렝스닝, 소위 말해서 이제 근력 운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밸런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의 개선 등등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뉴트리션하고 운동에 대해서 전체 중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트리션은 일단은 단백질을 보충하는 또는 단백질을 강조한 식단,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편적으로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아니겠죠. 그래서 맞춤 중재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여러 논의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특히 단백질의 섭취 정도라든지 영양의 분량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가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권고를 달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웰 노리시, 예를 들어서 MNA가 24점 이상이라고 그러면 충분한 영양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권고량을 kg당 1.2 하루에, 그렇지만 위험도가 있거나 아니면 영양 불량 상태는 더 많은 단백질 섭취량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권고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1.5g을 하루에 kg당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는 거고, 또 영양의 섭취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다이어터리 모디피케이션을 교육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프로틴 서플리멘테이션을 같이 복합해서 중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 교육을 할 때 과연 음식에 얼마큼의 단백 함유가 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환자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WHO 패키지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요소들이 다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요소 멀티 컴포넌트 엑서사이즈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esistance training,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상지, 그 다음에 하지 골고루 이제 주요 동작들 대근육 중심으로 포함되어 있고, 원 RM이라고 해서 그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근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은 한 40%, 점진적으로 높여서 한 70%에서 75%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보통
1세트에서 3세트까지 진행을 하고 그 세션 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이런 트레이닝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트레이닝 직후에 이제 상황을 우리가 모니터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만성적인 부하가 될 수 있도록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리 근력의 유지 또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낙상과 골절 또 사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근육 중에서 허벅지 근육이 되겠고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시트 스탠드 자세를 훈련하면서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또 이렇게 환자가 좀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의자를 잡고 밸런스 트레이닝을 포함해서 근력 강화하는 방법들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근감소증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편심수축 또는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근육이 길이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부하가 가면서 근육의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편심 운동은 사실 운동 생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근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잘 이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 편심 운동이 잘 보급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만성적으로 편심 수축을 이제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실제 에너지 소모가 덜 하면서 근육의 그 근력 향상 정도는 더 뚜렷하고 또 이거는 실제 근육의 그 실질 자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영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편심 수축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스쿼트 동작 그 자체만 가지고도 쿼드리셉스에는 약간의 편심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렇게 웨지를 주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대퇴사두 부분에 더 많은 그런 편심 수축 로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파워 운동인데 근파워는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겁니다. 보통 파워 운동은 굉장히 좀 위험도 높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노인에게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피크 파워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빨리 움직여야 이 피크에 도달하는데 노인은 워낙 이게 줄어들어 있으니까 조금만 빨리 해도 피크에 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석이라든지 트라이세스 DB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그 동작을 만들 때 as quickly as possible 이렇게 강조하면 그 자체가 파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심 수축과 파워 운동을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무릎을 펼 때는 이제 근육의 길이가 그 허벅지 입장에서 짧아지니까 컨센트릭 수축입니다. 그걸 빨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갈 때는 천천히 거기에 또 이렇게 테라밴드를 주면 저항이 걸려서 천천히 편심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런 방법을 반복하면서 편심과 파워를 강조하는 운동을 근감소증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어르신이 운동하는 것도 보시면 이렇게 밀 때는 빠르게 돌아올 때는 천천히 이것만 가지고도 파워와 편심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근감소증 운동 중재를 실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레이주얼하게 근감소증이 진행하는 모델에서는 이렇게 상체, 하체, 체간 이렇게 해서 주요 대근육 사용하는 운동 동작들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만들고 실제 하나하나 이 부분을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이건 체간 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체 운동도 이제 근위부부터 이제 발 뒤꿈치를 올리는 하프까지 골고루 들어가는 운동 방법이 되겠고요. 서서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앉아서만으로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침이 되겠고요. 보통 도입부를 한 3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3주를 확장 그 다음에 6주를 유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종류와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점점 이제 진행을 시키고 초기에는 한 확장기에는 수축성, 그러니까 컨센트릭 정도로 강조하고 그다음에 유지기에는 신장성, 편심 수축과 파워를 같이 강조하는 그런 모델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로마이드라든지 책자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다이어리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해서 12주간 중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카타스트로픽 크라이시스 모델의 경우는 그때그때 급성기에 회복하는 재활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진행하고 초기에는 침상부터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거, 후반부에는 이제 근파워, 편심 운동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각각의 운동 지침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동 구성을 해서 환자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근감부증은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의 굉장히 중요한 건강 문제이고 건강수 진단 기준으로 새로운 질병으로 관심이 높아졌으며 또 영양 운동,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균형된 식단, 단백질 섭취, 또 재활 운동법은 근력 운동 중심의 멀티 컴포넌트 운동을 생활 속에 만성적인 부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실천하게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시기와 또 중증도에 따라서 맞춤형 재활 운동법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임재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플로어 오셔가지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셨고 너무 좋은 내용인데 제가 그럼 간단히 좀 질문 좀 할게요. 교수님 혹시 하셔가지고 근력이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나이에? 네, 그래서 사실 1차 지표는 근력보다는 신체 수행을 1차 지표로 해서 SPPB, 그러니까 쇼피지컬 퍼포먼스 배터리로 신체 기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주간 중재를 하면은 적어도 2점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체 수행 향상이 도움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근력은 많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근육은 지금 올드에이지가 되면은 나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 보면은 이게 잘 걷지 못하고 운동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력을 통한 이 코어디네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잘 넘어지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사실은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헬스장 가서 운동하지 절대로 바깥에서 운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이나 미끄러운 물도 넘어갈 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날씨가 춥다고 못하고 비 온다고 못하고 눈 온다고 못하고 운동이라는 건 한 번 리듬을 잃으면 평생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헬스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해야지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상도 좀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 교수님 같이 좀 사실 헬스장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좋지만 운동을 안 켜가지고 좀 보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이 슬라이드 자료를 이 안에 포함을 못 시켜드렸는데요. 뒤에 그 지침,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그 시기나 또는 상황에 맞춰서 만든 한 12주의 프로그램을 실제 한번 그 진료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강의 해주신 우리 임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